두부를 처음 본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콩을 그냥 삶아 먹으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룻밤 물에 불렸을까요? 왜 끓였고 왜 거기에 바닷물이나 간수를 넣었고 마지막에는 왜 국물은 버리고 하얀 덩어리만 건져 먹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두부는 너무 익숙해서 질문이 사라진 음식입니다. 콩을 고문하듯 다루다가 어느 순간 콩이 전혀 다른 질감의 음식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상함에서 출발합니다. 두부는 어떻게 태어났고 왜 동아시아를 건너 이동했으며 한반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남겼을까요? 두부의 고향을 말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국 한나라 때의 회남왕 유안입니다. 그는 학문과 도교적 상상력이 뒤섞인 인물로 기억되는데 오래된 이야기에서는 그가 신선이 되는 약을 만들다가 우연히 두부를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듣기에는 아주 그럴듯합니다. 콩물에 어떤 광물성 물질이 들어가고 갑자기 하얗게 엉긴다. 연금술 같은 분위기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하지만 두부의 출생신고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부가 문헌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점은 훨씬 뒤로 잡는 견해가 있고 최근 연구들도 유한 발명서를 검증된 사실이라기보다 후대에 붙은 전설에 가깝게 봅니다. 두부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사람의 천재가 어느 날 딱 발명했다기보다는 여러 기술과 식문화가 만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음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기술이 만났을까요? 두부의 핵심은 콩 속 단백질을 물속으로 끌어낸 뒤 다시 엉기게 만드는 일입니다. 먼저 콩을 불립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야 갈기 쉬워지고 콩 안의 성분이 물로 빠져나올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콩을 갑니다. 이 단계에서 콩은 나달이 아니라 콩물의 재료가 됩니다. 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고 단백질과 지방, 여러 성분이 물에 섞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아직 두부가 아닙니다. 콩 냄새도 강하고 소화나 맛에 방해가 되는 요소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끓입니다. 끓이는 과정은 콩 비린내를 줄이고 단백질의 구조를 바꿉니다. 쉽게 말해 단백질이 나중에 엉길 수 있도록 몸을 푸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뜨거운 콩물에 간수나 바닷물 같은 응고제를 넣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간수는 양념이 아닙니다. 두부 맛을 짜게 하려고 넣는 것도 아닙니다. 간수에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계열의 염이 들어있고 이 성분들이 콩물 속 단백질을 서로 엉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맑은 물과 하얀 덩어리가 갈라집니다. 이 하얀 덩어리를 그대로 떠먹으면 순두부에 가깝고 천이나 틀에 넣고 눌러물을 빼면 우리가 아는 단단한 네모두부에 가까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 두부는 지금의 순두부처럼 부드럽고 몽글몽글한 형태였고 시간이 지나며 압착하고 성형하는 기술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름도 힌트를 줍니다. 두부의 부자는 오늘날 한국어에 썩다라는 느낌으로 읽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썩은 음식이 아니라 뇌수처럼 연하고 물렁한 질감을 가리킨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두부라는 이름 안에는 처음 만들어진 그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제 두부가 왜 이동했는지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그냥 퍼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동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두부의 이동에는 종교와 경제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불교는 고기를 멀리하는 식문화를 키웠고 사찰은 고기 없이도 몸을 지탱할 단백질을 필요로 했습니다. 콩은 좋은 재료였지만 그냥 콩만 계속 먹기에는 질감과 소화, 부드럽고 국에도 들어가고 구울 수도 있고 양념을 받아들이기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고기보다 싸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사람들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는 일이 늘어날수록 매일 도축하지 않아도 되고 큰 가축을 키우지 않아도 되며 콩과 물과 응고제만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두부는 수행자의 음식이면서 동시에 서민 경제에 맞는 단백질이었습니다. 한반도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정확한 날짜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고려말 문인 이색의 문집인 묵은집에 두부라는 말이 보입니다. 어떤 절에서 두부를 보내왔다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적어도 고려말에는 한반도에서 두부라는 이름과 음식이 통하고 있었다는 단서가 됩니다. 전래 경로로는 원나라와의 교류가 자주 거론됩니다. 고려 말은 사랑과 물자와 제도가 복잡하게 오가던 시대였고 음식 기술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오면 두부는 이미 꽤 익숙한 음식이 됩니다. 15세기 음식 기록에는 두부 만드는 법과 두부를 활용한 조리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 조선의 두부가 단지 집밥 반찬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실록에는 꽤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42~8년 명나라 황제가 조선 사람이 만든 술과 과일, 그리고 두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는 기록입니다. 조선의 집찬녀, 쉽게 말해 음식을 맡은 여성이 만든 두부가 황제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 일로 관련 인물이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기록 하나만으로 조선 두부가 동아시아 최고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당시 두부가 외교의 자리에도 오를 만큼 정교한 음식 기술이었다는 점은 보여줍니다. 두부는 소박하지만 낮은 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고 물과 불의 조절이 필요하고 응고제를 다루는 감각도 필요한 기술 음식이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기록도 있습니다. 문종 때 실록에는 제안과 공상에 올릴 두부를 만들 때 어떤 물질로 굳힐 것인가를 두고 논의한 내용이 보입니다. 어떤 이는 소금에서 나온 물을 쓰고 어떤 이는 바닷물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하는 염전에서 나온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으니 더 깨끗한 산수를 쓰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산수가 정확히 어느 정도로 표준화되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선 전기 사람들은 이미 두부가 무엇으로 굳는지 알고 있었고 그 응고 재료의 청결과 적합성을 국가적 의례 음식의 문제로 논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수를 넣는 이유를 궁금해했다면 조선 사람들도 이미 비슷한 지점을 진지하게 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바닷물 이야기를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 강릉 초당입니다. 초당 두부는 간수 대신 바닷물을 응고제로 쓰는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동해 바닷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콩물을 엉기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당 두부는 짠맛을 넣었다기보다 바다의 미네랄로 콩 단백질을 붙잡은 음식이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 지역에는 허엽이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허엽은 허균과 허난설원의 아버지로 알려진 조선의 문인입니다. 다만 이 창씨 이야기는 문헌으로 확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설은 전설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 지역의 물, 바다, 콩, 사람의 손맛이 한 그릇의 순두부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초당마을이 순두부를 중심으로 관광지이자 지역경제의 상징이 된 것도 이 오래된 기술이 현대의 식문화로 다시 번역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콩을 불렸을까요? 단단한 콩을 깨워 단백질을 꺼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갈았을까요? 콩의 몸을 풀어 물속으로 성분을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단백질이 엉길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간수나 바닷물을 넣었을까요? 맛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단백질을 눈에 보이는 덩어리로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 덩어리가 바로 콩이 다시 태어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싼 음식이지만 단순한 음식은 아닙니다. 전설 속 왕의 실험실, 사찰의 부엌, 고려 말의 교류, 조선 궁중의 외교, 그래서 두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부는 콩을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콩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빚어낸 역사입니다.